고래는 포유동물로 육지에서 살다가 바다로 이주한 아주 특이한 내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다.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7천만 년 전의 사건이라고 한다. 포유류는 공룡과 거의 같은 시기에 탄생했다. 하지만 공룡이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몸집을 맘껏 키우면서 육상을 지배하는 사이 포유류는 기껏해야 생쥐만한 크기에 머물렀다. 파충류들이 잠든 밤에나 활동하면서 근근히 살았다. 포유류에겐 해변도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다.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자 지구의 환경이 급격히 변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거대 파충류들이 일시에 사라졌다. 중생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주인공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파충류가 떠난 빈자리를 신생대 초기 포유류들이 채워나갔다. 포유동물들은 대뜸 새로운 지위를 얻었다.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땅 위에서만의 일이 아니었다. 바다는 고래, 물개, 물범, 바다코끼리, 매너티, 듀공 같은 갖가지 포유동물이 왕좌를 도전할 만한 장소가 됐다. 모든 육상동물의 조상은 고생대의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왔다. 바다 환경에 살았던 동물들은 육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수억 년에 걸쳐 끊임없는 자기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그런데 일부 포유류가 그 길을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 길이 길고도 험난한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늑대처럼 생긴 메소니키드는 초식을 하는 발굽동물과 연관이 있었지만 신선한 고기와 썩은 고기를 먹었다. 메소니키드는 소, 양, 사슴, 낙타, 돼지, 하마처럼 발굽이 갈라진 동물의 조상이다. 메소니키드에서 진화한 파키케투스는 육지에서 먹이를 찾기에 지쳤다. 열대 사바나 기후의 환경은 사냥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데다 경쟁자가 너무 많았다. 초기엔 해안선에서 가까운 바다만 드나들었다. 그 사이에 주둥이는 점차 길어지고 이빨은 더 날카로워져 물고기를 잡는데 유리해졌다. 파키케투스는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고래다. 암블로케투스는 걷고 헤엄치는 고래라는 뜻이다. 암블로케투스는 펭귄이나 바다사자처럼 발을 놓젓듯이 움직이거나 물고기처럼 몸을 양옆으로 움직여 헤엄치지 않았다. 수달처럼 몸을 위아래로 굴절시키며 헤엄쳤다. 이런 운동은 꼬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헤엄치는 오늘날의 고래들이 운동하는 방식의 전 단계다. 고래는 잘 먹기 위해서 바다에서 육지로 왔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설리에 노란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한동안 바라본다. 살짝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빙의라는 현상이 있다. 사전적인 뜻으로 말하면 빙의는 다중인격장애와 비슷한 증상이지만 분명히 다른 질환인 현상이다. 빙의란 어떤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이 환자에게 침투의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고래의 이동을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지 말자. 꿈을 찾아갔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고래로 빙의해 본다면 땅에서 바다로 가게 된, 늑대에서 물고기가 된 사연을 지난한 그 과정에서의 고뇌를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안에 방법론인 마음의 고고학을 쭉 이어가 아주 즐거운 수법으로 빙의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바라본다. 설리에 노란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한동안 바라본다. 그렇지만 아직 설리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는 보이지 않았다. 설리로 빙의해 해석하는 사이 요리책의 실체에 점점 접근해 가는 것 같았다. 한 줄로 꿰n 것처럼 모든 것이 스스로 정리되어 갔다. 소제목이 나오고 그것들이 모여 목차가 되고 대통령의 레시피가 차례로 줄을 섰다. 아무튼 사실 요리책이 아니라 레시피 모음과 약간의 메모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 요리책을 설리는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래서 이는 그 추적자의 추적 기록일 뿐만 아니라 추적에 대한 추적이기도 하다. 설리는 먼저 영혼의 음식으로부터 시작해 요리책을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작가가 책을 기획해 저술하는 경우라면 전체 구성에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는 레시피를 넘버링하면서 시기적으로 있었던 일을 짜맞췄다. 이런 전 과정의 방법을 설리는 이름 붙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음의 고고학이라고 할 만하다. 여기까지 단숨에 이어지는 이 빙의를 통한 설리의 움직임과 대통령의 요리책의 성립 과정 추론을 오후 2시에 태양 구역에서 온 이들이 알았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것도 궁금하지만 사실 난 그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설리와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설리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더 알고 싶었다. 물론 최우선 순위는 설리의 안전이었다. 육지로 올라간 네발동물의 진화는 오랫동안 진화론의 커다란 수수께끼들 중 하나였다. 고래는 몸집을 키우자 모든 것이 변했다.
한 가지 분명한 물리적인 문제점은 작은 육상 포유류에서 고래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신체 크기의 변화이다. 25kg의 개 정도 크기의 동물이 30m에 150톤이나 나가는 고래가 되기 위해서는 6,000배로 몸무게가 커져야 한다. 대왕고래의 혀는 코끼리만큼의 무게가 나간다. 육지동물이 바다동물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변화는 크기의 변경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장기와 구조들의 설계 변경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심장의 크기는 사람의 주먹 크기에서 폭스바겐 자동차 크기로 진화되어야 한다. 심장 판막은 작은 동전 크기에서 커다란 쟁반 크기로 진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람의 심장은 1분에 약 70번을 뛴다. 반면에 고래의 심장은 1분에 단지 9번만을 뛴다. 그러나 고래의 심방 박출력은 사람의 박출력보다 몇 배나 강하다. 이것은 전체 순환 시스템의 대대적인 설계 변경을 필요로 한다. 사실 찰스 다윈도 그의 종의 기원 서두에서 수염고래와 다른 고래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진화했는지는 해양 포유류의 진화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바다에서 육지로 다시 땅에서 물로 돌아가고 몸집을 불리면서 물에서의 생활에 적응한 고래와는 다른 길을 갔다. 마음의 진화에 따라 인류가 인식하는 세상도 달라져 왔다. 구력시대의 호모 사피엔스들은 신은 허구고 과학이 실제를 말하고 예술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들 모두는 우리의 유동적인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여줄 뿐이다. 무엇이 있고 실제하고 허구이고 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의 문제다. 우리의 의식은 세계를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지만 또 세계를 이렇게 해석하게 된 지는 겨우 6만 년밖에 안 됐다. 우리의 인식은 역사적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만나는 세계도 역사적이다. 6만 년 동안 인간은 인간적인 마음을 만들어 왔다. 호모 사피엔스의 마음은 필연적으로 구조적으로 연결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창조해 나간다. 사냥한 동물과의 관계에 자연사적 지능이 아니라 사회적 지능을 개입시키면서 의례와 신화, 윤리를 생산해냈다. 반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사회적 지능이 아니라 기술적 지능을 개입시켜 인종차별과 노예제를 생산해내기도 했다. 지나칠 정도로 압축해서 말했지만 이런 것들 모두 호모 사피엔스적인,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호모 사피엔스의 지구 진화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이대로 멸종을 향해 나아갈까? 아니면 세계를 하나로 종합하고 새로운 길을 뚫게 될까? 고래의 꿈과 같은 인간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 고래의 꿈, I'm full of again. 한 잔 두 잔 술에 잊혀질 줄 알았어. 운명이란 없다고 말해왔던 나이. 하지만 난 너를 보면 사랑에 빠져. 이제 꿈을 찾아 떠나 바다를 향해.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은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니지. 구력시대 대중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다. 인류의 역사는 먹는 일, 곧 음식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먹을 것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먹는 일만큼 세상사에서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만 현대인들은 먹는데 열심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대충 먹는다. 음식이 단박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잠을 자도 편안하다고 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단박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 누군가의 노랫말처럼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아주 궁금하다.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